감사합니다. 스테이크식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의 토크는 질문은 이제 카카오톡 QR코드 프로그램에 안내된 여기로 입장해주시면 거기에 남겨주신 질문들께서 이제 읽으시고 답변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카카오톡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 위해서 행사 말미에 저희가 따로 관객분들께 질문 여쭤볼 테니까요.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장님, 그다음 이윤성 영화평론가님 모시고 시네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인사를 할 거아니에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윤성 평론가와 대화를 나누게 될 현재 영상자료 원장 맡고 있는 김홍준이고요. 네, 토요일 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영화평론가 이윤성입니다. 오늘 김홍준 감독님과 함께 세기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송능한 감독님께도 그렇지만 또 같이 활동하시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시기에 대해서도 김홍준 감독님께서도 얘기를 많은 걸 들려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관객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송능한 감독님께서 오늘 자리에 대한 기록을 좀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 뒤에서는 저희를 찍고 있을 텐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오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손으로 가려주시고 제가 잠시 1분 동안 여러분들 그쪽에 계신 분들 사진을 좀 찍어서 추후에 송능한 감독님께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기말은 송능한 감독님이 1999년에 발표하신 두 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송능한 감독님은 서울대학교 얄라셩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지금 앞에 자리에 계시는 김홍준 감독님 등과 함께 영화를 만드셨고 추후에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다가 역시 얄라셩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황규덕 감독의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반을 쳤습니다. 이런 작품, 그리고 이제 송능한 감독님께서 정식으로 연출부 생활은 안 하셨다고 하시지만 영화를 이렇게 현장에 가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하신 작품이 임권택 감독님의 태백산맥인데 태백산맥 각본 작업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에 넘버 3로 데뷔를 하셨고요. 이 영화는 당시 이제 신인 감독 데뷔작으로는 꽤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날과 같은 통합 전산망은 없기 때문에 전체 관객 수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는데요. 당시 이제 서울 관객 기준으로 3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으니까 그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한 5배에서 10배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기준으로 하면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장편으로 발표를 하신 게 1999년에 발표한 세기말이었는데요. 사실 송능한 감독님 관련해서는 1990년대라는 시대하고 이제 당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제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송능한 감독의 데뷔작과 이 세기말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이제 90년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IMF, 그러니까 구제금융. 넘버 3 같은 경우는 IMF가 터지기 직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고 세기말은 IMF 사태가 터진 이후에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이제 진행 중이었을 때 개봉을 하게 됐던 영화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영화사 혹은 사회사 쪽으로 볼 때
송능한 감독님은 그런 IMF 시대 어떤 직전하고 한복판을 관통하면서 그 시기에 어떤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혹은 영화적 대상을 영화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영화사를 좀 공부하시거나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여러 일들이 있었던 걸 아시겠지만 그 중에 아주 간단한 거라면 이제 뭐 대기업들이 영화계에 진출했다 빠져나갔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가 나오기 좀 전에 그러니까 넘버 3 전인데 1996년에 이제 CJ가 진출을 하고 1998년에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이제 멀티플렉스로는 처음 개관을 했던 CGV 계열의 강변이 이제 처음 개관을 했던 게 1998년입니다. 예,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당시에 이 영화를 볼 때는 크게 의식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 95, 예, 그러니까 그 윈도우 95 같은 경우는 MS-DOS 기반이 아닌 운영체제로는 처음 이제 쓰게 됐던 거였으니까 대략 그런 것들이 꼭 사회적인 것 아니어도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 있었던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김홍준 감독님도 이제 송능한 감독님보다 조금 일찍 데뷔를 하셨죠. 그래서 1994년에 이제 데뷔를 하셨고 1996년에 정글 스토리를 내놓으시고 송능한 감독님이 이제 데뷔작을 발표한 1997년부터는 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도 송능한 감독님하고 잘 알고 계셨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임권택 감독님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계에 또 중요한 이 거장과 영화 현장에서 영화를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출부 생활을 하거나 작가로 활동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인 만큼 좀 이 시기에 한국 영화계나 송능한 감독님에 대한 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먼저 김홍준 감독님 말씀을 듣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송능한 감독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챗 GPT한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고 물어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우선 저희 나이부터 얘기하면 저는 1956년생이니까 계산해보세요. 좀 많죠. 그리고 송능한 감독은 58년생이에요. 이른바 58년 개띠 해당하죠. 마이클 잭슨과 동갑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김갑수 씨하고 동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동시대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1980년에 서울대학교에 얄라성이라는 지금은 한국 무슨 영화운동의 시조새처럼 일컬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서울대생들이 영화를 이렇게 책으로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먹물들 그 당시 우리가 만났던 정성희 이런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먹물들과 달리 우리는 영화를 직접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사실은 영화 서클을 통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필름값이라도 좀 뜯어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시작했던 소박한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얄라성의 멤버들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송능한 감독은 아마 대학교 얄라성의 초기 멤버면서 아마 초대 회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얄라성에 처음 만났어요. 80년에. 저는 24살이었고 송능한 감독은 22살이었죠. 그리고 둘이 제일 죽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우선 송능한 감독은 불어교육과를 다녔고 저는 인류학과에 적을 두고 영화 서클을 다녔지만 그리고 프랑스 문화원에서 이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보면은 영화 속에 차승원 씨 대학 강사가 등장할 때마다 뒤에 칠판에 글씨가 가득 써 있잖아요. 송능한 감독이 쓴 거예요. 글씨체도 그렇고 그 당시에 송능한 감독이 좋아하던 우리 다 써드렸더라고. 스트럭처럴리즘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화를 막 만드는 집단이었지만
그 중에서 영화를 일종의 하나의 교양처럼 생각하는 그 당시 멤버였던 박광수 감독의 표현에 하면은 약간 좀 그 우파적 성향이 강했던 그룹에 속하고, 반면에 이제 홍기성 감독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영화의 어떤 사회적 역할 같은 걸 중요시하는 군대가 있었지만 좌파적 성향에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송동환 감독은 이상하게 많이 엮였어요. 그리고 의도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저는 임원택 감독님의 조감독을 하다가 태흥영화사에서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말하다 헷갈리는데 1994년에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로 제가 태흥영화사에서 데뷔를 했고, 그 영화의 촬영 감독이 박승배 촬영 감독이었고 음악이 조동익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박승배 촬영 감독님은 베테랑이셨고 조동익 음악 감독은 첫 작품이었어요, 영화음악에. 그리고 제가 태흥영화사에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 작품은 삼성영상사업단에서 투자한 정글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음악이 신해철이었어요. 송은가 감독은 1997년에 넘버3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는데, 그 영화의 촬영 감독이 박승배 촬영 감독이었고 음악 감독이 조동익 음악 감독이었어요. 조동익 음악 감독의 두 번째 작업이죠. 그리고 방금 보신 세기말의 음악 감독이 신해철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첫 영화와 두 번째 영화에서 촬영 감독과 첫 영화의 촬영 감독, 음악 감독, 그리고 두 번째 영화의 음악 감독이 똑같아요, 저하고. 의도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떤 인연처럼 생각되는데, 전생에 또 인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셀린 송이 만든. 그 셀린 송의 아버지가 또 송은가 감독이거든요. 이제 막 읽고 있기 시작해, 머릿속에서. 괜히 자기적인 시나리오인데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세기말은 저의 첫 작품인 장밋빛 인생은 태흥영화사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둘째 작품은 삼성이 투자해서 요즘처럼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김인수 대표가 나중에 시네마 서비스 대표가 된 얄라성 동료였던 만들었던 프리시네마에서 만들었고 망했죠. 그리고 96년에. 그리고 송동환 감독은 첫 작품 넘버3가 정글스토리가 망한 폐허에서 재기작으로 프리시네마가 만든 97년에 작품이었고 삼성이 투자했습니다. 삼성이 투자를 할 뻔했는데 결국 막판에 철회해서 강우석 감독이 투자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시네마 서비스거든. 그리고 송동환 감독의 이제 그 둘째 작품인 세기말은 넘버3를 보신 이제 이태원 사장님이 불러들이셔가지고 태흥영화사에서 만든, 또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보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기말이라는 영화에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잘 됐든 못 됐든. 왜냐하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원래 장밋빛 인생이 태흥영화사에서 94년에 나온 이후에 그 같은 해에 송동환 감독은 임원택 감독님의 태백산맥에 각색 작업을 했는데, 태흥영화사에서 저희가 다음 작품을 해보지 않겠냐. 첫 작품이 흥행은 썩 좋지 않았지만 선도 타고 하니까 한번 기회를 줘보자 했던 생각인지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태백산맥을 마쳤던 송동환 감독과 제가 한번 다음 프로젝트를 개발해보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송동환 감독은 자기가 영화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절친인데 아주 은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평생 작가만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의 차기작을 함께 시나리오를 개발하자 그래서 옛날식으로 태흥영화사에서 이렇게 방을 줘가지고 거기에 둘이 매일 앉아가지고 다음에 무슨 영화 찍을까, 어떤 시나리오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의기중천해가지고 새로운 영화를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 일부분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지향성이나 형식 같은 것들, 혹은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송동환 감독이 영향받았던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모태가 됐는데, 결국 그게 시나리오가 끝내 잘 안 풀려서,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갔고, 저는 정글스토리를 만들었고 송동환 감독은 잠시 좀 방황을 하다가 넘버3를 만들고, 거기까지 얘기해요. 실제 실제로 이 영화에 개인적인 것들이 꽤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가령
그 영화에서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다 날아가서 노트북을 부수는 그거는 이제 실제로 태백산맥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 본인이 겪었던 얘기라고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다만 노트북을 부술 만큼의 용기는 없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김홍준 감독님 말씀 중에도 어느 정도 이제 90년대의 영화계의 상황이 나왔는데 혹시 이제 그때 아직 안 태어나셨거나 그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첨언만 하자면 이제 그 삼성영상 사업단 얘기할 때 그게 이제 당시에 삼성이 잠시 영화계에 진출했다가 빠져나가기 그 직전의 무렵인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좀 들어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1993년에 한국에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그 전에 약간 주먹구구나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지방 배급업자들이 괴멸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진출할 발판이 좀 생겼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IMF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에 김홍준 감독님은 영화를 활동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몇 가지 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신 게 꼭 90년대가 아니라 훨씬 더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명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얄라송에서 1981년에 3대 회장도 맡았었는데 당시의 기록들이나 이렇게 남아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연출에 활발히 참여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그 음악이라는 단편의 각본하고 닫힌 상자라는 영화의 각본이 남아있습니다. 두 편 모두 지금 필름은 전해지지 않는데 이 중에 닫힌 상자라는 작품이 김홍준 감독님하고 공동 연출한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록이 있는 영화는 아니어서 오늘 뭐 그 작품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들려주셔도 어떤 기록으로서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게 얘기했을 일이 아닌데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때 알라송이라는 영화 집단 안에서 워크샵으로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크샵을 3단계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필름 한 통씩 주고 각자 뜻맞는 사람 주제씩 모여가지고 뭐 하나 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이제 한 4팀 정도로 나눠가지고 또 필름을 좀 더 주고 또 이렇게 찍어본 다음에 일종의 영화학교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2팀으로 나눠서 찍었는데 그때 제가 속했던 팀에 닫힌 상자 팀은 결국 저하고 송능한, 뭐 문헌립 등등이 있었고 또 한 팀에는 뭐 박광수 등등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박광수 팀은 완전히 그 당시에 충무로 시스템처럼 감독, 조감독, 뭐 역할 분담 딱 돼 있고 시나리오 딱 나온 다음에 콘티 짜가지고 하고 그런데 저희는 그때 약간 좀 뭐랄까 그 지적 허용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 제3세계 영화 집단처럼 공동 창작, 공동 집단을 해가지고 영화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 이제 그 실제로 닫힌 상자 그 각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읽어도 정확히 머리에 영화가 잘 안 그려집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예. 우리가 봐도 지금 누가 썼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서클리면서 얘기하다가 그 영화 찍을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열흘 정도 찍었는데 영화 찍을 때 몇 가지 원칙만 정하고 왔어요. 첫째, 내일 찍은 거는 내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촬영 날짜가 딱 시작해서 끝나는 날에 끝난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촬영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죠. 뭐 약간 불분명한 하여튼 그래서 한 서너 명 정도의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서로 우리 서클 안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닫힌 상자 자체가 그 당시에 80년 겨울에 굉장히 암울했던 시절에 그런 어떤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하루를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따라가보는 에피소드로 따라가보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시나리오는 누구, 뭐 연출은 누구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하는 그 셰익스피어 노벨에 나오는 셰익스피어 극단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고요. 필름이 없어서 아까운데 되게 그 당시에 이제 뭐 극소수지만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학생들이나 영화과 학생들 말고 아마추어들 사이에 꽤 화제가 됐던 게 이때 러닝타임이 길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4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3분짜리 롱테이프도 있고 이런 사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그 전에 프랑스 나와서 영화를 본 저희들이 너무 그 수평 트래킹을 찍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로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다가 유모차를 발견했는데 쌍둥이 유모차. 그래서 쌍둥이 유모차를 개조해가지고 한쪽에는 카메라맨이 앉고 마주하는 거였는데 저쪽에는 트라이포드를 하게 한 다음에 우리 서클에서 가장 몸이 가볍고 그나마 카메라를 다룰 줄 알았던 김인수가 이제 해서 그 영화에는 거의 영화 절반이 수평 트래킹 이런 좀 과도한 기억이 납니다. 한번 좀 재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거를 어떤 기억에다 남아 있습니다. 각본을 읽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영화 시작하면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했어요. 종이에다 그린 애니메이션을. 닫힌 상자에서 얘가 열리면서 뭐가 나오고 영화 마지막에 또 엔드 크레딧에는 그 나오는 그 이상한 물건이 상자에 들어가서 스스로 상자 뚜껑을 닫으면서 좀 치졸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 방금 보신 세기말과 관련된 걸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또 김홍준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서 특히 세 번째 에피소드에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차승원 배우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 그 먹물이라는 단어. 근데 이 먹물이라고 하는 게 극 중에서는 차승원이 자주 쓰는 단어처럼 돼 있지만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차승원 배우를 보고 있으면 송능한 감독님의 말버릇이 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눴을 때 20년 전이긴 한데 굉장히 저 차승원 씨처럼 먹물들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만나 뵙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1980년에 얄라숑 활동 당시에 그 동아리의 구성원들이 쓰던 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빨노트라고 하는 그거를 찾아서 쭉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이 세상의 동물들에 대한 그 토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림도 있고. 네, 그리고 막 그 만화 같은 것도 그려놓으셨고. 그래서 이 먹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활용에 대한 이게 세대적인 것인지 특별히 이 얄라숑의 어떤 그룹의 그건지 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 영화가 나올 때 적어도 제 기억에 제 또래에서는 많이 쓰던 표현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 먹물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온 거냐면 지금은 뭐 다 잊어버렸을 텐데 7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황석영 작으로 타이틀을 달고 나왔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이동철이라는 필명으로 그 빈민운동가에 있었던 그분이 쓰셨던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일종의 소설 형식을 띤 레포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시에 대학생들에게 많이 읽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른바 이제 이 주인공이 하층민의 생활을 하면서 사용했던 이른바 은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뭐 대학생이면서 뭐 그런 계층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으면서도 그 책을 읽고 좀 그 말들을 일부 차용해서 썼던 것 같아요. 약간의 자학적으로. 네, 그래서 먹물은 70년대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물론 지식인층이나 대학생층이겠지만 쓰였던 용어이고 손흥민 감독이나 저나 이제 그 당시 얄라숑의 주 멤버들이 다 7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 저런 단어가 쓰이던 끝물리였던 것 같은데 이 영화 나왔던 2000년대에는 그러니까 영화 속에 설정된 인물들의 세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 관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봤던 용어니까 특별히 얄라숑 용어라거나 뭐 송동 감독이 만든 용어는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썼던 용어죠. 근데 송동 감독이 지나치게 많이 썼던 건 사실이에요. 지도 머무르면서. 예. 그리고 이거 참 이거는 제가 가져왔는데 감독님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오늘 좀 사연이 많네요. 송동 감독이 좀 성격이 특이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연락하면 안 돼요. 자기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어쨌든 알다시피 세기말이 나온 직후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그리고 이후에 한국에
시나리오 작업 때문에 한동안 왔지만 결국 성사가 안 되고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만났습니다. 저는 12년 만에 만났고 거기에 얄라성 때 송동환 감독과 함께 활동했던 이 놓친 애들이 몇 명이 모였는데 그것도 꼭 우리 얄라성은 모여보자가 아니라 누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딱 지정을 하더라고요. 기준은 몰라 하여튼 아마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나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2000년에 한번 만나서 25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30년 만난 친구도 있는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사이가 됐고 많이 알게 들었는데 갑자기 그 세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한 1시간 있으니까 그냥 시큰둥 하더라고요. 어저께 봤는데 오늘 또 보는 거 같고요. 그래서 대충만 헤어지려고 하니까 본인이 좀 더 있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12시까지 인사동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인사동에 맥주 마실 데가 없다는 사실을 일찍 닫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아직도 이 친구는 세기말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자리도 되게 좀 이상한 자리예요. 왜냐면 원래 저희가 세기말을 우리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작년에 4K로 복원을 하니까 또 그 중에서 한번 스크린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영화들을 이렇게 4K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복원을 한 건 아니고 유튜브를 위해서 저희가 복원한 거를 오늘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영화는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많지만 처음부터 다 문제죠 하여튼. 근데 그런데 우리가 원래 4K 클래식 유튜브에 올라갔던 게 아마 10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꾸 사정이 생겨가지고 미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결국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큰일이 터졌죠. 그러니까 원래는 개영 전에 하기로 했던 행사를 개영 후에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영화가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25년 전 얘기인데 하여튼 어떤 몇몇 디테일만 뺀다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번 주 토요일 한때 자기가 금요일 날 간다면서 그렇지만 있었어도 여기는 안 올 거다 라고 해서 근데 저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유은성 평론가랑 제가 같이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은성 평론가한테 자기가 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메일을 그래서 그 메일에 이런 그 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이 얘기 좀 해달랍니다. 참고로 세기말은 넘버3로 가족이 밴쿠버 영화제를 가서 이 밴쿠버 영화제는 또 저랑 같이 갔었는데 딴 얘기고 이민을 결정하고 이민 신청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태원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하나만 더 하고 떠나자는 심정에서 시작하였고 IMF의 참혹함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상황에서 시나리오 쓰기가 지난하여 시간이 많이 걸렸고 쓰기 힘들었다는 것. 원래 6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알트만의 숏컷 느낌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으나 결국 괄호 열고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괄호 닫고 3에피소드로 줄이면서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미흡한 영화라는 것. 그럼에도 내 자신은 넘버3보다는 내가 지향하는 영화라는 것. 즉 내가 계속 영화를 만들었다면 넘버3보다는 세기말의 방향으로 만들었으리라는 것. 물론 한두 개 흥행이 깨지면 넘버3류를 시도하여 재기하려 했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감독님한테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초고랑 기획 의도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해주셔서 관객분들한테 전달해달라고 그 부분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의 원래 촉구와 기획 의도는 취직이 안 되어 시골 부모가 보내준 면접용 양복이 걸린 단칸방에서 사는 백수 청년의 하루도 있었고 화실을 돌아다니며 누드 모델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절대 고독의 30대 여자도 나오고 레스토랑에서 바람핀 남편의 목을 포크로 찔러버리는 어떤 중산층 여자도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화에도 잠깐 등장하는 초발 택시기사의 에피소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등 3여 명의 에피소드가 더 있었고 이들의 관계와 우연이 희비극적으로 중첩되어 쌓여가다 소낙비가 내리는 순간 모든 관계가 이어지고 깨지고 폭발해버리는 그런 숏컷
그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쇼컷의 마지막 지진 시퀀스처럼 나만의 지옥도를 그려내고자 했으나 결국은 현재 모습으로 축소돼 버린 것입니다. 시나리오대로라면 러닝타임이 2시간 40분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내 나름 만족하고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영화를 계속했다면 언젠가는 내 인생작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나 그 인터뷰 예전에 하신 것들 그리고 만나 뵙고 예전에 저는 송능한 감독님 2004년에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인터뷰 때문에 그때도 이 세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신 게 로버트 알트만 그리고 1993년에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던 이 숏컷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영화는 1995년 6월에 국내에서 개봉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영화인데 한편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었어요.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송능한 감독님 세대라고 해야 될까? 김홍준 감독님과 함께 이 세대의 어떤 열광이 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능한 감독님이 세기말을 만들었을 때 이 당시 영화 잡지 키노 12월호에 이 세기말과 관련한 송능한 감독님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 호에는 한편으로는 1990년대 세계 영화 베스트 목록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키노가 뽑은 90년대 세계 영화 베스트에서 2위를 했던 영화가 바로 이 쇼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당시에 그 잡지를 받고 이번에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도 다시 살펴봤는데 그게 여전히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쇼컷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영화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쇼컷에 대한 어떤 이 송능한 감독님이나 저보다는 조금 윗연배의 어떤 열광에는 특히 이제 영화인들의 열광에는 무언가 이걸 자극하는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에 대한 또 김홍준 감독님의 의견 말씀을 오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이 공교롭게 세기말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고 또 분명히 쇼컷의 영향을 받았다고나 할까? 한 영화가 또 한 편 있죠. 매그놀리아거든요. 재밌네. 거의 세기말과 매그놀리아는 약간 이란성 쌍둥이? 어느 쪽이 아니면 사생을? 하여튼 잘 모르겠고. 근데 그 키노의 그 영화인들이 뽑은 2위로 올랐다는 것에 너무 큰 의미로 표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가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쇼컷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한국 영화의 흐름을 얘기할 때 이른바 옛날 총무로 시대가 있었고 뭐 이제 87년 이후에 뭐 제작이 자유화되고 뭐 또 직배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데뷔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제가 총무로에서 조감독 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 아직 뭐 봉준호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학생이었고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백수였고 영화사에서 또 기획실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저나 임상수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조감독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재된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저런 인연을 만나게 됐는데 감독이 된 다음에는 다들 어떤 식으로든지 각자 일을 갔지만 그 당시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뭔가 새로운 영화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80년대의 그런 질풍노도와 같은 혁명이나 변혁에 대한 열기가 89년에 국내에서는 선당 합당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 체제에 대한 커다란 실망이 있었고 또 해외에서는 외국 세계사적인 사건으로는 이제 이른바 현실사회주의 블록이 몰락을 해서 뭐 어떤 천안문이 있었고 정말 격동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일단 그러한 사상적 공백, 지적인 허탈감 위에 있는 사이에서 80년대에 어쨌든 문화운동의 그 영향권 속에서 나름대로 영화라는 것을 붙잡고 왔던 사람들이 영화 현장에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영화 현장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옛날 스태프들분이나 임모트 감독님으로 대표되는 이런 약간 앙시앙 내진 느낌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영화와
그분들 열심히 이제 아직까지는 도제 시스템이니까 제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밑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연출부들은 전혀 다른 영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인 감독님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작품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있지만 그분이 뭐 이장호 감독이건 이건택 감독, 이두영 감독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화 세대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비디오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통해서 일단 고전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가 이른바 전 세계 주류 영화계에서도 이렇게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영화들이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막 상을 타고 각광을 받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쇼컷 같은 영화도 소화가 됐던 것이고 저하고 송강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좀 지루해하시니까 이제 그 허용된다면은 제가 1994년에 이제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영화는 태영이라는 충무로의 전통적인 영화사에서 이제 뭐 흥행 영화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던 거죠. 그렇게 예산은 높지 않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약간 평균 정도의 예산이었고 캐스팅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편제라는 영화에 조 감독을 했으니까 약간 미신 같은 게 있어서 조 감독이 운이 좋아서 서편제가 잘 됐나? 그러니까 한번 데뷔시켜볼까?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밋빛 인생을 하게 됐는데 뭐 요즘처럼 뭐 해외 영화제를 의식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참 그 장밋빛 인생이 서편제가 93년에 개봉하고 이제 바로 이듬해 예 만드셨죠. 네, 94년에 개봉했는데 우연히 그때 밴쿠버 영화제 그 당시에 아시아 영화 프로를 맡고 있었던 토니 브레인즈라는 나중에 부산 영화제 이런 데 많이 그 한국 영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신 영국의 평론가분이 그때 마침 영화진흥공사가 남산에 있었는데 다른 일로 오셨다가 옆에서 영화를 튼다니까 무심코 들어오셨다가 그 영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밴쿠버 영화제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94년에 그 장밋빛 인생을 찍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영 영화사에서 송강 감독이랑 둘이 다음 영화 시나리오를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던 때인데 제가 밴쿠버 영화제에 초청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 막 비행기표도 보낸다. 그러니까 막 흥분했죠. 그래서 나 간다 했더니 송강 감독이 침울이 하길래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비행기표 값이 없으니까 마일리지를 통통 털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방을 준다고 해서 내가 뭐 누가 나 묻어가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밴쿠버 영화제에 갔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정말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서 해외 유학생들이 들어올 때 짐 속에 그 갖고 들어오는 영화 책이나 영화 비디오들이 굉장히 귀중한 보물처럼 여겨지던 시절이니까 이제 밴쿠버에 가서 아주 사소한 건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이 영화 오늘 극장에서 보고 알았는데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영화방에서 김갑수 씨가 시나리오를 쓸 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올려놓는 책으로는 좀 이상해 법한 책이 하나 보이는데 책 제목은 정확히 안 보이지만 분명히 파보앤파보에서 나온 외서거든요. 그 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 혹은 그게 그때 같이 가셨을 때 4, 50년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아니고 아마 홍 감독이 보니까 저기 전부 자기 집은 아니지만 자기 집도 갖다 놓으신 것 같은 소품과 보여왔겠어요. 자기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밴쿠버 영화제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책방이었고 가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었던 영화책들을 막 샀고 그 중에 한 권은 앤드류 오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캐릭터 센터드 스크린플레이라는 거는 둘이 같이 원서 강독을 하면서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제 와서 이제 영화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개봉한 영화를 봤는데 그때 본 영화가 쇼트컷 3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신작 개봉이기도 했지만 조금 지나간 것도 하니까 쇼트컷, 펄프 픽션, 내추럴 본 킬러스. 아 그걸 개봉하기 전에 그럼 밴쿠버 캐나다 가셔서 한국에서는 뭐 한참 후에 개봉했거나 아니면 뭐 비디오로만 나왔거나 검열해서 뭐 그런데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 3편이 다 밴쿠버에 있는 극장에서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화제를 땡땡이 치고 보면서 이제 그 3편의 영화들의 공통점에다 지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대안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구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송동 감독이 느꼈던 거는 일종의 세기말적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96년이니까. 내추럴 본 킬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섬뜩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저희가 심지어 내추럴 본 킬러 같은 건 포스터도 막 사가지고 와서 그 방에 붙여놓고 막 그랬는데 참 유치한 거.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떤
한국이라는 답답한 이 세상에 갇혀있던 그리고 지극히 제한된 통로로만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밴쿠버 영화제라는 일종의 해방구에 던져져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많은 자극을 받고 송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뭐 물의 나라, 불의 나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받는 신인에서 중견으로 이제 텔레비전 쪽에서는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안 해도 오히려 텔레비전 쪽에 있었으면 훨씬 생활이 폈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정경천 씨가 연기한 그 부인은 용모 빼고는 송동 감독 와이프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 만났더니 둘이 같이 갔는데 아직도 똑같더라고요. 쫑코 주고 막 그러면서 또 너무나 둘이 죽이 잘 맞는. 그리고 그 담배는 아직도 안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왜 이렇게 담배 피기 불편하냐고 두 부부가 뻥뻥 피면서 불평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저희가 이제 밴쿠버에서 돌아와가지고 한쪽으로는 이 시나리오 작법책을 둘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보면서 용기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세기말은 물론 서양영화사의 여러 가지 어떤 흥행에 대한 뭐 압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한국 충무로 영화제 영화계 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모름지기 상업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좀 거슬리고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을 테지만 그것이 그 당시 충무로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자체가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로버트 할트만의 쇼컷에 대한 이제 감독님 혹은 송능한 감독님의 이제 접한 과정이나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의견을 여쭤봤던 거는 사실 왜 이 영화였을까 혹은 이제 펄프픽션 같은 영화들 그게 어떤 형식이 좀 새롭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의견은 있습니다. 뭐냐면 김홍준 감독님도 그렇고 송능한 감독님도 그렇지만 영화를 보면 분명히 그 염두에 두고 영화의 대상으로서 삼는 게 당대의 한국 사회를 영화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건데 아마 이 1990년대 한국 사회라는 게 영화로 접근하기에 대단히 힘들 정도로 부조리한 공간이라는 거를 좀 그 심하게 감지를 하셨던.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영화로 찍어낼 수 있는 대상이냐. 그랬을 때 로버트 알트만이나 혹은 펄픽션은 좀 더 장르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만 이게 도저히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을 수가 없고 굉장히 한 영화 안에 이질적인 여러 게 다 들어가 있어야 한국이라고 하는 이 괴상한 조합물을 찍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정도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 넘버 3나 세기말 같은 영화는 그런 한국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방식을 한 영화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던 영화고 송능한 감독님이 이제 그런 이 대표적인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사실 한국 영화사에서 이후에 전체로서는 계승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이후에 다른 한국 감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두 개의 방향을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되어서 보았을 때 했던 생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볼 때 느껴진 어떤 비극적 감각이 있고 봉준호의 사회적 시선이 있고 홍상수의 생활의 발견 이런 게 고루 들어가 있는 영화를 하나의 영화로 통합이 안 되더라도 묶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송능한 감독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이 오히려 알트만 같은 서사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사회라고 하는 괴상한 조합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이후에 이 송능한 감독의 영화들을 이렇게 주요한 어떤 영화로 꼽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김홍준 감독님하고 그 봉준호 감독님이랑 윤가은 감독님 대담을 하실 때도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 자신이 좋아하는 20세기의 한국 영화 중 하나로 꼽은 게 송능한 감독의 넘버 3였고 그리고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그 사이트 앤 사운드의 한국 영화 특집에서 뉴 코리안 시네마의 30편의 보석 이런 설문을 했을 때 꼽았던 영화가 이제 송능한 감독의 영화 이제 넘버 3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송능한 감독님의 말을 떠올려 보면 자꾸 생각나는 게 이런 숏컷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왜 이 숏컷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에 무엇이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든 접근해보고자 하는 이분한테 자극을 주었을까 이제 이게 궁금했고요. 방금 김홍준 감독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그 송능한 감독님의 어떤 시나리오 작가, 극작가로서의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를 25년이 지나서 개봉한 지 지금 보면 그때는 안 이상했는데 지금은 좀 생소한 설정이 돼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나리오 작가가 저렇게 고뇌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이라면 영화를 만드는 게 대부분 감독들이 각본을 직접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의 어떤 이행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특히 신인이 자기 작업을 자기 각본으로 데뷔하는 게 생각보다 흔하지 않았던 시기. 그러니까 게다가 송능한 감독님은 연출로 경험이 거의 없이 넘버3로 데뷔했는데 이제 본인 말씀으로는 1944년에 임권택 감독님이 만든 태백산맥 각본 작업을 하고 현장에 한 100차례 정도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서 보면서 연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김홍준 감독님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임권택 감독님의 서풍제의 소속 감독을 하고 1994년에 장밋빛 인생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각본은 육상효 작가님 혹은 육상효 감독님이 쓰신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송능한 감독님은 그 자기 시나리오로 넘버3로 데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꽤 드문 사례인데 당시로 치면 약간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정도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이제 87년 이후에 영화 이제 이른바 제도적 민주화와 함께 뭐 검열이 많이 완화되고 또 그 외화코드 제도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제작이 자유화된 것과 영향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시나리오 작가가 일종의 전업 작가로서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80년대가 마지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산업 자체가 줄어들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작가하신 송능한 감독님의 형님인 송기란 작가님이 시나리오 작가신데 그런 70년대 80년대를 시나리오 작가로서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화 속에 나오듯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래요. 영화사에서 어떤 특정한 장르나 특정한 원작이나 특정한 시나리오를 주면은 이제 언제까지 영화를 시나리오 완성시키라고 그래서 여관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데드라인까지 열심히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사에 갖다 주면은 이제 잔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송능한 감독이 제 생각에는 이 영화를 찍었던 세기 말에는 이미 그런 작가들의 존재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 현장에서 마치 감독이 시나리오를 직접 써야만 되는 것처럼 약간은 돼 있는 다시 말해서 뭐 지금 OTT 때문에 그 경계가 흐려졌지만 이 텔레비전 쪽의 드라마는 작가와 이른바 그 연출자와의 역할 분담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반면에 작가들은 협회도 있고 저작권도 보호되고 영화 쪽은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서 시나리오 작가의 사실은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이 영화가 나왔던 2000년대도 거의 아마 송능한 작가 정도가 이렇게 영화사에서 뭐 성금 받고 시나리오를 쓰는 일종의 전업 작가로서의 대접을 받는 시절이 아니었나 제 기억에 그렇고 생각해 보시면은 저를 포함해서 90년대에 저는 이제 크레딧은 안 올라갔지만 장밋빛 인생을 시나리오 초기부터 육성 작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작가가 다 써온 거를 제작자가 이제 받아가지고 감독한테 토스해주면서 연출해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뷔했던 뭐 박광수 감독, 뭐 허진호 감독, 이창동 감독 등등 다 데뷔작은 전부 감독이 당연히 시나리오를 자기가 쓰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나리오 작업에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 작가의 파트너로서 또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연출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행기였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봐도 이 김갑수 작가의 역할은 조금 올드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라기보다 송은환 감독님이 작가로서 활동을 한참 할 때의 경험이 반영됐다고. 여기서 폭로를 하나 하자면 안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송은환 감독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이제 10대부터 봤던 형님인 송기란 작가님이 70년대 80년대 작업하시던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막 그것이 저런
또 묘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묘사는 정확해요. 단 1999년에 한국 영화관이 이미 이제 저런 작가들은 거의 없었. 그 송기란 작가님도 별작품을 다 쓰셨어요. 뭐 멜로드라마 뭐 등등. 이문태 감독님과도 만나가지고 이제 뭐 만다라, 길섭 등 안개마을 같은 그런 걸작의 시나리오 썼지만 아루치 마라치도 쓰셨거든요. 마루치 아라치도. 뭐 송능한 감독님도 사실 그 데뷔하시기 전에 96년에 그 보스라는 작품 각본을 하셨죠. 그 조직폭력배인 그러니까 조양은 씨가 직접 제작도 하고 본인이 주연까지 한 영화에 본인이 차마 감독과 각본은 못하니까 이제 유영진 감독님에게 감독을 맡겼고 유영진 감독님은 이문태 감독이 연출부 출신이라서 송능한 작가를 알아가지고 송능한 작가에게 그걸 오퍼했고 그래서 송능한 작가가 누구야 방금 말씀드린 조양은 씨, 조양은 씨와 이렇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른바 그 건달들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보게 됐고 저한테도 많이 얘기해줬어요. 오늘 뭐 별장에 초대받아 갔는데 촛불이 참 하여튼 뭐 그런 그래서 거기서 취재한 것들로 나온 영화가 넘버3입니다. 그 넘버3는 그 당시에 실제 건달 세계 분들이 보시면서 너무 디테일이 정확하다고 감독이 혹시 건달 아니냐 이런 그 소문도 돌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나봐요. 애국적인 그런 건달. 그거 관련해서는 뭐 얘기하신 적이 몇 차례 있는데 이제 그 뭐 건달들이 실제로 보고 리얼하다고 했던 게 예를 들면 넘버3에서 경상 안 한다 이런 거. 네, 정상 안 한다. 혹은 그 검사하고 그 깡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유치원 학부모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상당히 뭐 이 각본 작업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은 거였다고 얘기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드는 생각인데 넘버3는 굉장히 약간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인류학적인 리서치가 선행했던 영화이고 이 세기말은 어떤 별도의 연구나 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그 20세기 말에 한국의 이른바 지식인층이라고는 굉장히 낯익은 거의 클리셰 같은 인물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근데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 보면서 조금 씁쓸한 것은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졌다고나 할까? 뭐 적어도 그때는 유튜브는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좀 저 영화가 나오게 됐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 좀 죄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넘버3가 약간 장르적이고 판타지 같지만 리얼한 영화라면 세기말은 리얼해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말도 리얼해 보이지만 일종의 지식이나 판타지 같은 영화로 저는 느껴져요. 사실 그 측면이 이 세기말이 개봉됐을 때부터 좀 지적받았던 측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영화에 이제 억지로 좀 짜맞춘 듯한 자귀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당시에도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평들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까 감독님께서 흘러가듯이 이 영화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는 아니어도 특별히 이제 문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 송능한 감독님이 크게 불쾌하지 않으시는 만한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예. 그래서 의절당하는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평론가나 영화를 연구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보는 건데 하여튼 저 당시에는 현장에도 막 그 말은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옛날 총으로의 나이 드신 베테랑 스태프들과 다음에 이제 젊은 당시 20, 30대 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그냥 평소에 만약에 사적인 대화를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서로 대화가 전혀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불균질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꼭 오늘날의 젠더 그 감성에 비춰보지 않더라도 이 영화 속에서의 그런 에로틱한 씬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을 텐데 그 당시 기준으로도 그런 생각들이 들고 감독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연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과감하게 어떤 뭔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나 강한 시각적인 혹은 영화적인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에로틱한 씬들을 싹 걷어내고 싶더라고요. 그냥 다 건너뛰고
해타치고 그냥 넘어가고 하면 어땠을까. 근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영화의 어떤 그 당시의 충무로의 투자 방식,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이른바 흥행 영화의 공식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이 감독의 개인이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드는 현장에 있었던 모든 스태프들에게 어떤 공유된 하나의 압박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제 아쉬움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질문도 좀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미 들어온 게 예. 아닙니다. 질문을 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할게요. 예. 질문도 이 세기말처럼 수가 없네요. 우선 첫 번째, 평론가에 대한 걱정 대사가 인상적이었는데 별점 얘기하고 이 대목에 대한 평론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이메일을 이제 김홍준 감독님께서 송승환 감독님이 저랑 연락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메일이랑 연락처를 받았고 메일을 드렸는데 이제 그랬더니 송승환 감독님이 바로 당일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첫 줄을 보는 순간 이렇게 살짝 긴장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디오 지원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송승환 감독님을 20년 전에 뵙긴 했지만 메일의 첫머리가 유평론가 보세요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 영화에서의 그 김갑수 씨 목소리로 그분도 유평론가였는데 옷은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긴장을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은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이 영화 나올 때 저 별점 시스템 자체에 관련해서는 그 뭐 꼭 송승환 감독님이 아니어도 얘기들이 있었을 때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별점은 이제 시네21에서 크게 도입을 했었는데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외국에서라면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별점 제도가 도입되고 20자평이 도입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꽤 있었고 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그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도 좀 우스운 일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네이 12일의 별점을 염두에 두고 한 대사는 분명한데 실제로 개봉한 다음에 시네이 11에 이제 별점이 실렸잖아요. 이 영화에 대한. 예. 근데 그 별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쓴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 영화 속의 그 해당 부분을 의식하고 20자평을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코멘트 한 다음에 글자 수 세지 말 것. 뭐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그러니까 평론가들한테도 상당히 저게 뭔가 좀 닿는 부분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랑 다른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영화에 대한 저널리즘이 활발했고 또 영향력도 컸고 시네 21이 별점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점 자체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지금처럼 완전히 하나의 그 관습으로 굳어진 게 아니라 논란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성남 감독도 저 대사가 그렇게 많은 평론가들이 발끈 내지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 왜 스무자라고 쓰고 스무자가 넘치는 제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좀 기자를 들었어요. 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코멘트를 짧게 하고 글자 수 세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 20자평이냐. 김갑수의 대사였던 것 같은데. 예. 왜 스무자라고 하면 스무자 넘기냐. 그 대사가. 그런 기본적으로 지키는 말은 아무래도 제가 솔직히 한 말을 예. 성남 감독의 시나리오에 인용한 것 같아요. 저를 꾸짖으셨죠.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뭐 이미 답이 됐고는 넘어가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의 도작품 음악 감독 부분은 성남 감독이 그대로 토스받아 작업한 듯한데 원장님의 강추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선 조동익 그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장피 인생의 음악에 대한 영화인들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성남 감독이 마침 또 데뷔를 하고 하니까 영화사에서 그 섭외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의견도 안 구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신해철 그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정글 스토리 전에도 몇 편 음악을 했는데 항상 그 영화가 히트를 못했거든요.
그 정글 스토리를 포함해서 제일 안 됐죠. 정글 스토리를 사실은. 정글 스토리 OST가 굉장히 잘 됐어요. 영화는 6,000명, OST는 추정 60만 장. 근데 길고도 빼고 하여튼 근데 그런데 넘버 3가 나왔을 때 그 영화의 그 대사들이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막 그 피처링 해가지고 그때 그 랩으로 만드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송기란 감독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영화사 신해철 씨한테 다음 작품을 꼭 내가 음악을 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제 송기란 총남은 작가도 어가이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야심적으로 진짜 이 영화에서 태어나서 만들었고 이제 미래에서 처음 나오는 거는 이렇게 투자사가 외부에서 투자한 거의 최초의 영화 몇 편 중에 한 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메인 투자사죠. 그 전까지는 태영 영화사가 제작과 투자를 겸했는데 이때부터 좀 분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작에 간섭을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이 크지 않았거든요. 작품 자체가 태영 영화사도 이게 크게 흥행할 영화라기보다는 뭐 약간의 그런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속된 말로 가오를 세운다고나 할까 이런 약간 메시지 있고 예술적인 영화도 가끔은 또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생각에는 이거 오늘 음악 들으면서도 정말 신해철 작곡가가 이 음악에 엄청 공을 들였구나 믹싱이나 이런 사운드 같은 것들이 저희가 복원하면서도 이 사운드 복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극장에서는 이런 사운드를 구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신해철 씨가 이 영화에서 음악 그 감독료를 받은 거에 몇 배를 여기다가 투자했을 것 같아서 정말 음악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름이 끊긴다는 대사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기억을 잃는다는 점에서 메모리가 날아가는 장면도 나오고 말 걸다가 정신이 잃히는 한도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는 장면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아마 송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웃으시면서 그거야 한국 전체가 정신을 잃었다는 소리 아닐까요? 정신줄을 좀 잡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볼 관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겉에야 뭐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정민간 평론가님은 혹시 송강 감독이 이제 이 영화 찍고 이민 갔다가 태릉 영화사에서 다음 작품을 좀 같이 하자 해서 잠시 귀국하셔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업을 했는데 그 시나리오가 알려지기로는 제목이 38광땡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38광땡 시나리오를 읽어보셨나요? 안 보여줍니다. 못 읽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송능한 감독님을 만나뵌 게 2004년인데 그때가 캐나다에 계셨다가 바로 지금 말씀한 38광땡 준비 때문에 한국으로 오셔서 태흥영화사에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태흥영화사에서 했었는데 뭐 시나리오 안 보여주시는 건 물론이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신호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어떤 형태의 영화인지에 대해서는 뭐 일부 좀 흘러나온 얘기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은 건 없었고 다만 인터뷰를 할 때 여쭤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는 전문이 원래 그 인터뷰 자체가 넘버 3에 대한 단행본을 만들려고 한 거였고요. 쌈마이 브루스. 예. 그 책은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실려 있는데 거기서 나눴던 얘기를 다 실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말은 좀 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8광땡에 대한 것도 있는데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각본 작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쭤봤었고 그때 감독님 말씀은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힘든 이유가 한국에 계시면서 영화 활동을 하다가 캐나다에 갔다가 온 게 사실은 5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한국이 두 가지 의미에서 너무 크게 변했다. 하나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크게 달라져서 나는 온라인으로도 뉴스도 보고 소식을 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내가 넘버 3나 세기말을 썼던 것처럼 피부에 닿는 에피소드로 경험을 못 해봤더니 시나리오 쓰기가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불과 한 4, 5년 차이일 뿐인데 한국 영화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본인이 영화를 만들 때의 방식으로 영화 스태프들과 소통을 하고 운용하는 게 좀 곤란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당시에 그 인터뷰의 기록에는 쓰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지지도 않은 영화에 대해서 그런 거 썼을 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가 38광땡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들었던 거에 그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조건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버렸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 같고 언젠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질문들은 특별히 제가 옮기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대충 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은 영화가 군상극처럼 보이면서도 여러 단편이 마치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구성되었던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 아까 유윤성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벽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이 세기말이 아니라 원래 이 세기말에 이제 씨앗이 됐던 저하고 원래 만들고자 했던 영화의 이제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보통 이제 시나리오 작가 감독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 시놉시스를 서로 생각을 하려고 하겠죠. 이상하게 저희 둘은 그때 이제 밴쿠버 영화제 갔다 와가지고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기승전결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기승전결이 없이 뭔가 영화를 하려니까 헷갈리는 거라서 그러다 찾아낸 비유가 이제 쇼컷을 생각하고 하면서 또 사실 고전 영화를 따지고 보면 비슷한 영화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딱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쇼컷이나 로버트 알트만의 이제 그 전에 나왔던 플레이어나 이런 영화들이 하나에 또 더 그때는 아직 못 봤지만 덫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계열의 최고의 걸작은 내시빌이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는 결국 내시빌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그 당시 한국 사회를 하나의 단면처럼 드러낼 수 있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을 하나의 그 기승전결의 토로 관통시키지 않지만 계속 우연히 만나고 이렇게 엮여지고 하는 이런 어떤 순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하다가 결국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건 택시기사 에피소드 또 송영화 감독이 직접 겪지 못했지만 어떤 사고를 보면서 이제 힌트를 얻은 것이고요.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내가 저기 만약 탔더라는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처음에 그 모라토리오? 예. 그 에피소드도 비슷한 얘기가 저희들이 썼던 초고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네, 송 감독이 영화제 참가했을 때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 최근 외국에서 한국의 감정도 얘기 나누셨는지. 송 감독이 이제 캐나다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라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가 와서 자기 나라 걱정보다 지금 남의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보니까 지금 자기 나라 걱정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밴쿠버 영화제 때 우리가 얼마나 어수룩했는지 그냥 부끄러운 일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한국도 국제영화제도 많아지고 해서 해외에서 게스트가 오고 지휘를 하고 이런 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지만 저는 국제영화제 생전 처음 참가해보는 거였어요. 아직 부산영화제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관객으로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어요. 리옹 영화제랄지 이런데. 그렇지만 이제 내 작품을 가지고 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떨리는 가운데 진짜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한국 국가대표가 이런 심정인가 보다. 가서 잘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송강 감독을 데리고 갔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이제 한국에는 없었던 그런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이 한국에서 온 30대 초반이니까 어떻게 되게 귀여운 저희 남자 둘이 한 방을 일주일간 쓰면서 이제 지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거기 스태프들이나 전 자봉들이 뭐지? 그리고 또 그런데 하루는 저희가 시내에 갔더니 신문이 이렇게 막 놓여 있는데 공짜라는 거예요. 한국에 아직 국가지가 있기 전이거든요. 너무 보니까 밴쿠버 영화에 막 특집이 있고 막 보니까 데일리 말씀하시죠? 아니요, 일반 무가지 길가에 이렇게 있는 그냥 벼룩시장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에는 무가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신기해요. 처음에는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냥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이게 영화제 특집이니까 봤더니 제 영화에 대한 소개도 있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싸들고 왔어요. 이거 한국에 가서 막 사람들 나눠줘야 돼가지고 이만큼 너무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호텔에 묵으니 호텔에 그 영화제 데스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앉아 있는데 매일 보니까 이제 인사하죠. 저희들이 막 좋아하러 들어가니까 저희들 막 사 웃으면서 유난히 오늘따라 왜 저렇게 다정하지 했는데 집에 그 집이래. 방에 가서 그 묵가지 내용을 딱 봤더니 그게 밴쿠버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발행한 묵가지거든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게 아니라 그때 그래서 아까 그 미소의 의미가 굉장히 저희를 참 이제 이하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오해라면 오해지만 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동방예의주부에서 온 사람들께 계속 이렇게 같이 포크이 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왠지 토니레인지 씨가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토니레인지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줬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영화제 참가해서 느꼈던 감정 중에 일단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회가 좀 경직돼 있었던 거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식은땀이 솟네. 그럼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어디 있을 거예요. 예. 자료는 기증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질문이 더 예, 질문이 그 정도. 예. 이제 직접 한번 여쭤봤을까요? 예. 지금 혹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이크 준비돼 있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접 뭐 질문하거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예. 영화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충격해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예. 뭐 아까 그 질문 받기 전에 좀 그 감독님한테도 여쭤보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이 영화가 개봉 당시부터 좀 일종의 지적을 받았던 거. 그러니까 자기적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와 관련된 평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20년 전에 송강한 감독님을 뵙고 또 저는 넘버 3에 대한 글을 써서 그 책에 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건방진 글을 쓰긴 했어요. 왜냐하면 넘버 3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글도 그걸 썼는데 그 글의 거의 앞부분에 쓴 게 내가 사실 좋아하는 건 넘버 3가 아니라 세기말이다라는 얘기로 시작하는 글이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보통 이 영화의 어떤 자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측면을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송강한 감독님의 어떤 태도 세계 자체의 자귀를 영화의 자귀로 받아들인다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컨트리버넌스라면 영화도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자귀라면 그걸 정직하게 표상하는 영화는 자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넘버 3 같은 데에서 좀 더 강하게 드러났던 풍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자기성을 오히려 픽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장치가 되는데 세기말에는 그런 넘버 3의 풍자적 장치가 거의 없거나 현저히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화가 굉장히 그 자기라고 불렀던 게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한 4개월 전에만 했으면 여러분들이 갸우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 초에 그 경험을 겪고 나면 그리고 요즘에 저도 좀 봤지만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세계 자체가 자귀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접근하는 영화라고 하는 게 그걸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면 이제 그걸 25년 전에 이제 영화로 만들었던 어떤 분이 세기말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봤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무리는 아마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메일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그 세기말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신 다음에 또 좀 주고받다가 갑자기 메일을 또 주셨어요. 유평론가 보세요 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다른 얘기 제 글을 뭐 읽으신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요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사는 게 즐겁다 하시는데 언제나 본인의 꿈은 영화 감독인 적도 없었고 언제나 영화보다는 삶이 우선이어서
이민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영화는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저열한 예술이어서 평론가도 할지 못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예,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드린 거랑 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영화가 저열한 예술이라는 말에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영화를 여전히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대부분의 예술은 그 모던 혹은 고급화됐고 어느 시기가 되면 다 아카데미에 의해서 양성되는 예술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영화는 탄생했고 어떻게 보면 저열함이라고 하는 거에 힘을 보존해서 나중에 그 고급화된 예술들한테 다시 건네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술들이 20세기에 모던해지기 위해 버리고 간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러티브, 통일성, 리듬과 조화, 재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보존해서 언젠가 다른 예술들이 되찾으러 올 때를 예비하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는 영화도 나름대로 모던한 예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화 감독이 되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영화학교에 들어가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심지어 영화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요즘이라면 중고교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는 게 필수적인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서는 어쩌면 그 김홍준 감독님이나 손흥한 감독님 세대가 영화가 저열함을 간직한 채로 예술이 되려고 분투하던 시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영화학교라는 게 업드루 세대의 마지막 세대의 감독이시거든요. 그래, 하지만 여전히 꽤 저열한 예술의 힘을 간직한 영화 감독들이 활동하고 있기도 해서 영화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다. 그리고 넘버 3와 세기말은 바로 그런 것처럼 저열함과 예술 사이에서 힘을 끌어올리는 90년대의 드문 한국 영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답변은 역시 하면서 이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영성 평론가 참 잘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실제로 이 손흥한 감독의 영화 혹은 세기말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역시는 농담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해드렸던 말씀이 감독님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렸을 텐데 유튜브에 작년에 말에 공개되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만에 이 영화가 조회수가 한 170만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세기말은 미흡한 영화지만 많이 봐줘서 놀랍기도 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만 25년 후에도 이 영화에서 동시대성이 느껴진다면 그건 한국 사회의 비극이라 기뻐할 일만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영상 저열 자료원이라고 좀 농담입니다. 근데 정말 빼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저열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이제 영상 자료원에 와서 조금 직원들을 이렇게 뭐 좋게 말해 설득이고 나쁘게 말하면 갑질을 한 게 여러분 이 고전 영화, 한국 고전 영화는 신성일 엄연한 시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성일 엄연한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지금 시니어 관객들이 기억하는 영화들은 가령 제 세대 같으면은 바보들의 행진이고 그 다음 세대면은 파울의 크리스마스나 넘버 3나 그리고 지금 저도 학교에서 아직도 수업을 하지만 이제 막 입학하는 2000년대 2000년대 출생한 그 친구들한테 한국 영화의 기원은 살인의 추억이나 올드보이부터예요. 그 이전은 그냥 선사시대예요. 그 살인의 추억부터가 실제로 자기가 본 가장 오래된 한국 영화도 되게 올드보이는 살인의 추억이고 홍콩 같은.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영화가 이미 벌써 30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21세기 영화, 정확히 말하면은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이후에 이른바 그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의 영화들은 지금 아직도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고 뭐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이런저런 경로로 볼 수도 있지만 90년대 영화는 다 공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80년대 영화부터 90년대 영화가 더 보존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더 저작권이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더 보기가 힘들어요. 보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영화들을 좀 전략적으로 많이는 못하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좀 보고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알리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관객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좀 시간도 많고 하니까 많이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됐는데 그러면서 일련의 영화들, 무슨 영화들을 복원하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질문을 하셨지만 영화의 복원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복원 당시 네거티브의 보존 상태 및 화면 사운드 복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가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영화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오조성룡 감독이 영화 봤으면 되게 놀랐을 거예요.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는 이런 색감이나 이런 채도가 구현이 안 됐어요. 극장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제 한국 영화에서 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극장에서 트는 프린트, 극장의 상영 환경이 열악할 거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서 일부러 사운드도 막 정상보다 크게 녹음을 하고 일부러 막 색깔 같은 것도 더 콘트를 더 준다고 해가지고 감독들이 보면은 제대로 된 영화를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보존되고 있는 필름을 가지고 4K 복원을 할 때 또 감독님이 계시면은 뭐 배창원 감독님이나 또 돌아가신 이두용 감독님이나 복원할 때 직접 모셔가지고 시사하면서 다 지적을 해주는데 이명세 감독이나 하는 게 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화를 찍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영상자료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열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거기에는 어떤 용기, 용감함 그리고 90년대 저도 영화를 찍을 때는 한 편 한 편의 영화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런 건 한국 영화에서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야 라는 흥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 과감한 에로틱한 씬이건 아니면은 뭐 액션 씬이건 뭐 군중 씬이건 아니면 영화의 내러티브의 실험이건 이런 것은 이전에 한국 영화에는 없던 거야. 이 영화 관련해서도 그 키노 인터뷰에서 송능한 감독님이 기술적으로 좀 자랑스러워하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극 중에 몇 번 카메라를 핸드헬드처럼 찍은 게 있는데 그게 실은 핸드헬드가 아니라 바디캠을 개조해가지고 영화용으로 만들어서 쓴 거라 완전히 핸드헬드처럼 너무 거친 느낌도 아니고 스테디캠도 아닌 약간 중간쯤의 그건데 본인이 이제 그런 것도 해봤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이전에 이제 한국 영화의 필름 시대의 마지막 불꽃 같은 영화 중에 하나였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이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자료원에 굉장히 많은 일들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좋은 외국 영화 할 때도 많이 오시지만 저희가 한국 고전 영화 특히 이런 복원작들을 상영할 때 더들 이렇게 오늘 오신 것처럼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윤성 평론가님이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아까 마무리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감독님 말씀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